지영, 내 며느리는 비열한 인간이다. 그녀는 여행 가방만 던진 게 아니라 나를 집 밖으로 내던졌다. 이제부터 진실이 그녀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녀를 바닥에 진흙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의 장면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시작된 나의 진짜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다. 지영이 내 여행 가방을 현관 쪽으로 내던지며 어깨를 꼿꼿이 세웠고 그 가방은 마치 쓰레기 자루처럼 무심히 던져졌다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문 앞 계단에 부딪혀 한번 튕기고는 내가 매일 새벽 물을 주던 시들어가는 철쭉 화분 옆에 멎었다. 나는 그 가방을 한동안 바라보았고 오래 써서 결이 부드러워진 버건디색 가죽 표면과 내가 지영이의 아기를 함께 봐주려고 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부터 써오던 바로 그 손잡이를 더듬었다. 그때는 지영이 밤마다 잠을 달라고 울고 아침마다 버틸 힘을 달라고 울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두 팔을 가슴 앞에서 단단히 엇갈리게 하여 무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이 비치고 있었다. 무심함이었다.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말했고 나는 한 번 눈을 깜빡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이미 그 단계를 오래 지나 있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을 내려다보았는데 지퍼 하나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 급히 채운 탓에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으며 접어넣어둔 스웨터 모서리가 혀처럼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가방을 들었고 손잡이는 삐걱 소리를 냈으며 내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처음 부탁하던 그날 지영이의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다. 그 무렵 동안은 밤마다 보채던 아기를 달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영이는 몇 달째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똑바로 서서 조용히 말했다가 그녀가 단호하게 덧붙이자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말투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으로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끝에 떨림은 마지막 말을 지키고 싶다는 집착과 질문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다투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저 그녀 곁을 스쳐 계단을 내려갔으며 내 뒤로 가방 바퀴가 둔탁하게 구르며 계단 모서리를 넘을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 작아졌다가 길바닥으로 닫혀 완전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는 연석에 멈춰서서 휴대전화 한 통을 걸었으며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원식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짧게 대답한 뒤 내 이름을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에서 빼고 싶다고 말하며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머물 생각이 없으니 오늘 바로 서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식은 조용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확인했고 나는 확실하다고 답했으며 그는 연대보증 해지를 접수하면 상대가 30일 안에 단독 재심사로 갈아타지 못할 경우 대출이 연체와 기한이 익상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자유를 원했다면 나는 그 맛을 조금 보여줄 생각이었다. 나는 국도변 작은 모텔을 찾아 들어갔고 커튼에는 오래된 꽃무늬가 발해 있었으며 욕실 등은 옛 경고등처럼 윙하고 울리며 깜빡거렸다.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 지퍼를 끝까지 열어보니 그녀가 아무렇게나 밀어 넣어 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기엔 배려도 생각도 없었으며 마치 그녀의 완벽한 흰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종이 냅킨을 접어치우듯 내 삶을 그녀의 일상에서 접어내던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워 차를 탔고 물이 너무 뜨거워 머그자니 아주 작게 금이 갔으며 그녀는 늘 내 차를 싫어했고 뿌리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렸지만 기저귀 값을 내가 대신 내고 새벽 3시에 밥을 차렸던 그날들에는 그 뿌리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공책을 펼쳤고 부드러운 종이에는 손자 다니엘이 유치원 때 남겨둔 연필 낙서가 아직 남아있었으며 나는 그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다.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첫째 날 추방 놀랍지는 않았고 다만 마침내 이름 붙여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집을 원했고 그녀만의 평화를 원했다. 우릴 발목 잡지 마. 당장 나가. 우릴 발목 잡고 있어. 나, 동아, 아이들, 우리 모두. 이 집을 내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우린 더는 내 수인이 되지 않을 거야. 사흘 줄게. 이미 도어락은 바꿀 사람과 얘기해뒀어. 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 누구에게 더 어렵다는 거니? 우리 모두에게. 미경 어머님? 네.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확실하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서류 시작해 주세요. 오늘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는 30일 안에 재대출로 갈아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원했으니 나는 그 맛을 조금 보여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집은 지영의 것이 아니었고 온전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왜냐하면 진실은 지영이 혼자서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끝내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20살 무렵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그 사고로 그녀의 신용은 망가졌으며 그곳에선 공손히 부탁하고 조용히 돈이 오가면 신문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덕에 모든 게 쉬쉬되었고 나는 모든 서류에 공동차주이자 연대보 증인으로 서명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책임과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까지 했고 잠깐의 고비일 뿐이라고 둘러댔으며 피를 흘리던 동승자와 합의금, 그녀가 외면한 주간 치료비 같은 건 누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지워버렸는데 이제와 지영은 나를 지우고 있었고 둘째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와 단 한 문장만 던지고 사라졌으며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삭제했고 곧장 두 번째 전화를 걸어 원식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그는 은행이 영업일 기준 35일 내로 공식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고 보증이 빠지면 즉시 재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그녀의 신용 이력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말 이걸 원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모텔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마른 잎 하나를 밀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유를 느끼고 싶다 했으니 느끼게 하되 지금까지 기초를 떠받치던 내 이름 없이 느끼게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날 밤 나는 사고를 다시 꿈에서 보았지만 실제가 아니라 수없이 상상하던 다른 버전이었고 새벽 2시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에게 맡겨둔 버전이었고 변호사비를 대지 않았고 다른 엄마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던 버전이었으며 그 꿈에서 지영은 유치장에 갔고 사진이 찍혔고 전과가 남았고 면허는 박탈되어 대출도 꿈꾸지 못했지만 현실에서 나는 나타났고 수습했고 지웠고 그녀의 두 번째 기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비계가 되었으며 이제 그녀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원했고 그래서 나는 먼저 서류에서 사라지기로 했고 그러면 나머지도 뒤따라 사라질 거라 알았고 셋째 날 나는 주전자와 거울과 공책을 가방에 넣고 모텔 발코니에 앉아 전화를 기다린 것도 후회를 기다린 것도 아닌 침묵이 서서히 맑아져 분명한 결심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은행이 대신 알려줄 테니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며 그 사고는 그녀가 간 면허를 딴 20살 때 벌어졌고 패스트푸드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중고 혼다 시빅을 몰고 시끄러운 음악과 그녀가 나중에 인정한 것보다 더 센 술이 흐르던 밤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모두가 더 취해 보였기에 자신은 멀쩡하다고 스스로를 엄마 같은 친구 라고까지 포장했지만 도로 위에 검은 타이어 자국과 금이 가나퓨리 그리고 맞은편 가족용 벤에 5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었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부상은 컸고 몇 달의 치료와 병원비가 이어졌으며 그 벤을 몰던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원했고 심지어 피를 원한다고까지 느껴졌고 나는 초인종을 누르던 경찰관과 수갑을 찬 채 떨리는 손으로 집에 들어오던 지영 소독약과 절망 냄새가 엉겨붙은 병원 대기실을 기억했고 그때 그녀의 삶이 사고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 버렸음을 알아차렸으며 내 무릎에 얼굴을 묻은 지영의 아이처럼 울며 끊임없이 되뇌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고 결국 나는 엄마들이 하는 일을 했고 피해자의 집으로 수풀을 들고 찾아갔고 어린 시절의 사진을 내밀었고 집을 담보로 끌어모을 수 있는 돈과 보험, 적금, 심지어 노후자금까지 긁어모아 약속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남은 생을 갚아나가겠다고 보증했으며 그 여자는 형사를 누르고 민사합의에 동의했고 재판정도 신문도 모르는 자리에 사건은 묻혔고 나는 지영을 감옥에서 구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뒤로 그녀는 처음엔 고마워했고 나를 아프도록 껴안았고 꽃을 쌓았고 어느 날은 울면서 내 발을 씻기며 자격이 없다고 속삭였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녀 안에서 무엇인가 굳어졌고 죄책감은 쉬어지고 겸손은 응고되어 원망으로 변했고 내가 그녀의 가장 낮은 지점을 보았다는 사실, 부끄러움으로 떨던 그녀를 내가 안아주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민망하게 만들었는지 그녀는 더 자주 누나를 굴렸고 내 조언을 구식이라 잘라 말했고 내 폴더폰을 비웃었고 친구들 앞에서 내 말투를 교정했으며 어느 저녁 동화와 함께 앉은 식탁에서 그녀는 내가 상처를 훈장처럼 붙드는 버릇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감정에 중독된 사람 같다고 말했고
나는 말없이 접시를 치웠고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이야기를 새로 쓰기 시작해 브레이크 탓과 날씨 탓만 남기고 보드카와 피와 우는 아이는 지워버렸으며 동아에게는 이미 값을 치렀고 상담도 받았고 다 정리했으며 더 이상 자신을 붙잡는 유해한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손님 방에서 지내며 밥을 짓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매일 데려다 주었고 내 이름이 여전히 공동차주로 묶인 채 대출 일부를 대신 갚아 나갔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아이를 봐주는 사람으로만 소개했으며 엄마로는 부르지 않았고 그녀가 아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마침내 그녀는 나를 엄마가 아닌 미경씨라고 불렀고 그게 더 평등하게 느껴진다며 부모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라고 내 삶을 그녀의 삶에 투사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주전자랑 그 먼지 쌓인 오래된 거울 챙기는 거 잊지 마. 너무 앤티크야.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아. 원식 변호사, 서류 시작하신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에서 영업일 35일 내로 공식 통지가 나가고 보증이 사라지면 즉시 재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력으로는 어렵겠죠. 미경 어머님, 정말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자유를 느끼고 싶다 했으니 느끼게 하려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초를 떠받치던 제 이름 없이요. 엄마,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상처를 훈장처럼 붙드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감정에 중독된 사람 같달까. 엄마는 부모만이 아니고 한 사람이지. 엄마 인생을 사셔. 내 삶에다 엄마의 걸 투사하지 말고. 내쫓겼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문이 닫힌 방 안에서 고지서와 법정과 낮은 목소리의 합의들 사이에서 다 끝내 놓았기 때문이었고 이제 지영이 원한 건 깨끗한 시작이었으며 나는 그 시작이 정말로 깨끗해졌을 때 그녀가 무엇을 할지 잠시 궁금했을 뿐이었고 그녀의 이름 하나만 남기고 다 벗겨진 장부와 모든 안전망과 한 번도 떨어지게 두지 않으려고 늘 받쳐주던 손길들이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고 그날 밤 모텔에서 공책을 펼쳐 적었는데 머릿속이 아니라 결과 속에 저장되는 기억이란 것이 분명 존재하고 언젠가 그녀는 그 기억들과 마주칠 것이며 다만 그들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녀가 서 있는 상태이길 바랄 뿐이라고 써내려갔고 목요일이었다. 내가 그 사진을 본 건 일부러 찾지도 않았는데 휴대전화로 교회 지인들이 올리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훑어보다가 몇 년 만에 보는 누군가의 글에서 지영 이름이 태그된 걸 보았고 대학 시절 가까이 지냈던 동기가 활짝 웃으며 지영과 팔짱을 끼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V 사인을 하고 있었고 캡션에는 반짝이는 말투로 새 출발을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끊어내는 일에 대한 건배가 적혀 있었고 자랑스러워. 지영, 더는 쓸모없는 무게는 없다라는 문장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좋아요는 200개가 훌쩍 넘었고 나는 계속 넘겨보다가 금색과 흰색의 스트리머, 뉴챕터라고 적힌 케이크 그리고 뒤벽을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글씨의 현수막에 오래된 것은 치워라라는 문구가 걸린 사진들을 더 보게 되었고 누군가가 댓글로 혹시 내가 예전에 말하던 그 엄마 맞지 살아있는 죄책감 유발기 그분 이라고 썼고 그 아래에는 마침내 기생충을 내쫓았네 올해도 걸렸지라는 대답이 붙어 있었고 내 걸음을 순간 멈추게 한 것은 와인잔 클로즈업 옆에 손글씨로 멋을 낸 문구였는데 트라우마를 상속받지 마 불태워라 그리고 마지막에지 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내 딸의 머리글자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말을 인용문으로 만들어 걸었고 나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숨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공기가 고이는 걸 느꼈으며 아픈 건 잔인함이 아니라 그 가벼움이었고 사랑을 짐으로 비트는 그 손놀림의 쉬움과 기억을 조작으로 바꾸는 손쉬움과 나를 경계의 사례로 만드는 그 수월함이었고 위층에서 자고 있을 손자를 떠올리며 내가 흔들어 재우던 그 방을 생각했고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떠났다고 말했을까 내가 선택했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까를 상상했고 나는 물을 따라 마시며 손을 가라앉히고 숨을 고른 다음 다시 전화를 집어 원식 변호사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원식 변호사? 네, 미경 어머님. 수지구 134-6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에서 제 이름을 전면 철회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효력 발생으로요. 어머님. 상의하신 대로 한 달 준비 기간을 주시기로 한 줄 알았습니다. 벌써 축배를 들었더군요. 준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서류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통지서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작은 모텔 창으로 스테이지 조명을 서서히 낮추듯 빛이 가라앉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고, 공연은 끝났으니 이제 대가가 시작될 차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다음 날에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파티 손님의 캡처가 문자로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곰팡이 같아서 삶의 어두운 모서리에서 번성하다가 빛을 비추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글이었고, 그 아래에는 그 사람 엄마 말이지, 몇 년이나 얹혀 살았다더라라는 댓글이 붙어 있었으며, 나는 답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집에 계약금 일부를 냈다고 말해야 하나, 그 사고를 아무도 입에 올릴 수 없게 만든 뒤 망가진 신용 때문에 내 이름으로 공동차주가 되었다고 밝혀야 하나,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3번이나 대신 내고 매일 아침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녀가 요가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해서 내가 그 공백을 메웠다고 다 적어야 하나를 떠올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테고, 어쩌면 믿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을 테고, 자유의 서사는 늘 악당을 필요로 하고 나는 적당히 편리한 인물일 뿐이므로, 나는 모텔 앞 우체통까지 걸어가 대출기관 앞으로 보낸 우편을 떨궜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앞으로도 각각 한 통씩 넣어 비상연락망과 공동책임에서 내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영에게 보내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는데 협박도 죄책감도 없었고, 이제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으니 새 출발의 평안과 명료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나는 이 집에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렇다고 썼고, 끝에는 사랑을 사랑을이라고만 적었고, 서명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날 저녁 나는 스스로에게 수프를 끓였고, 그녀가 늘 노인네 국물이라고 부르며 싫어하던 바로 그 국물로 뼈와 생강과 푸성기만 넣고 천천히 끓였고, 아팠던 그녀에게 한 숟가락씩 먹여주던 예전처럼 나도 천천히 먹었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한 뒤 작은 초 하나를 켰는데,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 설명을 멈춘 내 일부를 위한 의식이었고, 나는 사과를 원하지도 복수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안전망 없이 자유가 진짜 어떤 맛인지 그녀가 스스로 알게 되길 바랐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이름을 걷어들였다. 받쳐주는 비계 없이, 나 없이. 월요일에 그 봉투가 도착했고, 황갈색 등기용의 두툼한 공문 봉투였으며, 내 이름이 그녀의 이름 옆에 또박또박 인쇄되어 위아래로 나란히 찍혀 있었고, 나는 곧장 봉투를 뜯지 않고 먼저 차를 우려 창가에 앉아 빛이 봉투 위에 내려앉아 겹겹의 종이를 녹여 내용물을 내 대신 태워주기라도 할 듯 비치는 것을 한동안 지켜보았지만, 종이는 그렇게 쉽게 타지 않았고, 특히 오래된 종이는 더더욱 그랬으며, 결국 나는 봉투를 열어 원본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사본들과 내 이름이 함께 찍힌 공동서명란, 3페이지에 있는 내 서명과 4페이지에 있는 그녀의 흐트러진 서명, 약정 변경 내역과 대출 갱신 기록, 그리고 내 연대보증 문구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고, 마치 내가 쓴 기억이 없는 낡은 일기장을 훑는 기분으로 페이지를 넘긴 뒤 원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재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했으며, 작년 이후 신용에서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연체가 몇 차례 있었고 치명적 수준은 아니지만 경보를 울리기엔 충분하며, 새해 전에는 작은 개인 매장을 열겠다며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부도낸 사실도 있다고 상기시켰고, 미지급 금액과 부도 수표 때문에 울면서 전화하던 직원들을 기억한다는 그의 말 끝에 나는 마지막 달 월세를 내가 대신 냈다고 조용히 말했고, 그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는 침묵이 모양을 갖추도록 잠시 앉아있다가 통지 후 30일의 유예가 맞느냐고 확인했고, 그는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재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은행이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했으며,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렇겠지라고 덧붙였고, 나는 열린 창으로 살짝 흔들리는 커튼 끝을 보면서 지영이 나를 내쫓은 축하 모임을 열었다고 말했고, 그는 동네 커뮤니티 글에서 봤다며 잔혹하다고 했으며, 나는 그녀가 행복해 보였고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을 때 원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오래 나를 알아온 변호사들이 쓰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하실 건지 묻었고,
나는 곧장 답하지 않고 서랍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으며 치아 교정을 하고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가락으로 학교 상장을 들고 서 있던 16살의 그녀와 그 뒤에서 그녀의 어깨에 내 손을 올리고 서 있던 나를 보면서 그때조차 내가 이미 무엇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그녀가 몰랐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다고 낮게 말하자 원식은 길게 숨을 내쉬며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그녀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떠받치고 있었는지를 그녀가 알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으며, 긴 침묵 끝에 그는 부드럽게 서류를 최종화하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으며 나는 그녀가 폭풍이 멈추기만을 원했지만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잊었다고 중얼거렸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흰 봉투였지만 봉인에 은행의 문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봉투는 내가 수년간 들어 올린 것들 중 가장 무거워졌으며, 수신인은 내가 아니라 지영이었고, 내가 그 소식을 접한 것은 몇 시간 뒤 부재중 전화와 5개의 다급한 음성 메시지 형태였으며, 나는 곧장 응답하지 않고 6번째 호출이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더는 고함이 아니라 갈라진 숨으로 바뀌었을 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제발. 은행에서 대출이 연체로 넘어갔다고 했어. 엄마가 공동명의를 빼서 이제 집을 압류하겠다고 움직인대. 나 몰랐어. 그렇게 될 줄은. 그냥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나는 그 메시지를 3번 반복해 듣고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첫 배를 받았으며 한 음절마다 공포가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부탁한 일을 했어. 내 삶에서 나를 거둬들였지. 장난하지 마, 엄마. 나는 웃지 않아. 나를 벌 주는 거야. 내가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니야. 벌 주는 게 아니라 진실이 숨 쉬도록 두는 거야. 그리고 진실은 내가 그 집을 혼자서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 말 뒤로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폭발하기 직전에 팽팽한 침묵이 부풀어 올랐다. 정말 가증스러워. 가족을 위해서라고 도와준 거라고 늘 말해놓고선 이제 와서 전부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켜서는 거야. 둘은 다르지. 날 망치고 있어. 그건 내 몫이었어. 나는 그동안 그 결과로부터 널 가려주는 일을 멈췄을 뿐이야. 침묵이 길게 늘어지더니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다. 결국 안 갚음하려는 거지.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내 말은 그 은행 서류에 서명하던 날 이미 증명됐어. 내가 거의 아이를 죽일 뻔했고 내 미래를 스스로 묻어버렸을 때 나는 내 뒤를 치우고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 그녀의 숨은 거칠어졌고 다시 쏟아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게 너를 고결하게 만들 것 같아. 그건 나를 정직하게 만들지. 법정에서 다툴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비어있는 말들이 메아리도 남기지 못한 채 허공에 걸려있는 것을 잠시 듣고 있다가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모든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자. 나는 이미 사고 기록과 합의 문서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쓴 진술서를 제출했어. 그럴 리가 없어. 이미 했어. 뚝 하고 선이 끊기는 소리, 폭력의 감각. 다음 날 나는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법원으로 내려갔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봉투를 내밀 때 창구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서였으며, 그 안에는 10수년 동안 내가 묻어두었던 모든 것의 복사본이 들어있었고, 경찰 보고서와 보험 합의서, 다친 아이 가족의 병원비 명세, 그리고 아직 정직했고 아직 두려웠고 아직 잘못을 알던 시절 지영이 자필로 쓴 진술서가 들어있었으며, 그녀는 파란 펜으로 서명했고 나는 검은 펜으로 서명했으며, 내가 이 일을 한 이유는 그녀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조작하려 들던 제도, 법원과 담보대출과 한 판사의 연민이 무엇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나를 앙심 품은 늙은 여자로 그리려 했지만 나는 그저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며, 종이는 잊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이 늘 내 편이었다. 일주일 뒤 그 집 문에 공고가 붙었고 30일 후 압류 절차와 은행 실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으며, 그녀가 다시 전화했지만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겼고, 그녀는 문 앞에 공고가 붙었다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말했으며, 그때가 처음으로 그녀가 우리라는 말을 쓴 순간이었다. 그전까지 그녀의 말은 늘 나와 내 공간과 내 미래였는데 이제야 우리가 되었고,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고 하숙집 현관의 작은 의자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접어 봉투에 넣고 맞손자 앞으로 주소를 적었고, 그 안에는 이런 메모를 넣었다.
사랑하는 우리 첫째야, 또 이사를 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른들도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배우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해. 넌 사랑받고 있고, 넌 강하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봉투 끝에 사랑, 할머니라고만 적었고 원망을 쓰지 않았고 집에 대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저 회수율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만을 남겨두었고, 은행이 점유 이전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자 지역 뉴스 앱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흰색 현관문이 달린 평범한 단독주택 한 채와 바람에 펄럭이는 압류 및 경매 개시 결정서만 비추었으며, 나는 그 현관을 알아보았고 내가 직접 달아두었던 풍경이 줄에 엉켜 소리 없이 흔들리는 걸 알아보았고 나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한때 너는 나를 너의 비바람막이, 너의 지붕이라고 불렀지. 나는 다만 비가 진짜 어떻게 오는지 내가 느껴보라고 옆으로 물러섰을 뿐이야. 법정은 온도가 아니라 존재로 차가웠고 계절과 상관없이 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질감처럼, 안경 너머로 두 여자를 내려다보는 여판사의 시선처럼 차가웠고, 마주 앉은 지영은 흐트러진 머리와 얼룩진 볼로 분노와 탈진 사이를 떨며 버티고 있었고, 급히 선임한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만 뒤적였고, 그 한가운데 동아와 지영의 아이 다니엘이 앉아 있었으며 7살, 발에 작은 운동화, 두 손 모은 채 울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았고 늘 그러했듯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판사는 현재 경매 절차와 주거 불안정 상태를 고려하면 아동의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영 측 변호사가 개입해 의뢰인이 대체 주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니 일시적 난관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판사는 아직이라고 제재하고 미경이 이전부터 돌봄을 맡아온 사실과 학교 하원 기록, 진료 동의 서류, 인후 보증서가 첨부된 임시처분 양육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정리했고, 지영은 소리쳤다. 저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침착하고 조용히 말했다. 집도 가져가고 이제는 아이까지. 내 집을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은행이 가져간 거지. 나는 진실로부터 널 더 이상 가려주지 않은 것뿐이야. 지영이 일어나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 제발. 저 아이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저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야. 아이야. 잘 자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 그녀는 악역처럼도 투사처럼도 아니고 변명이라는 연료를 다 써버리고 더는 믿어줄 사람이 남지 않은 딸처럼 주저앉았고 낮게 속삭였다. 제발 데려가지 마. 나는 판사를 보았다가 다니엘을 보고 말했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잠시 안고 있겠습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신청인은 상시 친권자 지정을 원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지영이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아이를 추위에서 막아야 합니다. 지영이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고 판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처분으로 90일간 양육자 지정, 30일마다 점검, 주거 안정 전까지 면접교섭은 보호관찰 하에 진행. 판결문 낭독이 끝났고 나는 이미 내가 되어온 역할, 안전한 곳이 법적으로도 확인되는 소리를 들었고, 복도에서 그녀는 긴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나는 천천히 걸어가 승리감 없이 중력만 지닌 걸음으로 멈춰섰다. 널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내가 아기였을 때도 너는 이렇게 작았고 내가 못 싸울 때 누군가는 너를 위해 싸워야 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무릎을 굽혀 목소리를 맞추었다. 나는 내 적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이가 내 변명의 방패가 되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것이 슬픔인지 수치인지 나는 알 수 없었으며, 나는 일어나 돌아섰고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저 아이가 날 미워하게 될까? 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아니. 하지만 폭풍이 왔을 때 누구 손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었는지는 기억할 거야. 시작은 한 편의 글이었다. 기자도 아니고 선정적인 누군가도 아닌, 오래전 사고로 다친 아이의 집안에 있던 한 이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기록이었고, 도끼나 유혹이 아니라 떨리는 연민으로 쓰인 조용한 회상이었는데
우리 가족에 한 아이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했고 그 아이는 거의 1년을 걷지 못했으며 20살갓 지난 한 여자가 술에 취해 몰던 차가 그의 엄마 차를 들이받았고 그 여자는 법정에서 울었고 그녀의 엄마가 모든 비용을 치르고 모든 걸 덮었으며 우리는 아이를 위해 침묵했고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축하하는 걸 보니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몇 시간 만에 캡처와 글타래와 공유와 해시태그가 산불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파고들기 시작했으며 경매 게시와 법원 문서는 모두 공개 기록이었고 수년의 침묵과 절차의 띠로 감겨있던 진실은 끊어진 실패에서 실이 풀리듯 눈앞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치유와 코칭과 자기 개발과 세대 간 상처 끊기를 내세워 이미지를 쌓아 올렸던 지영의 브랜드는 그 순간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랑한다. 할머니가. 나는 원망을 쓰지 않았고 집에 대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저 투자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만을 남겨두었고 은행이 점유 이전과 경매 절차를 본격화하자 지역 포털에 뉴스 영상이 짤막하게 뜨는 것을 보았는데 화면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 흰색 현관문이 달린 평범한 단독주택과 바람에 갈피를 뒤집는 압류 경매 공고지가 잡혔으며 나는 그 현관을 알아보았고 한때 내가 직접 걸어두었던 풍경이 줄에 엉켜 소리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알아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한때 너는 나를 너의 비바람 막이라고 불렀지. 나는 다만 비가 진짜 어떻게 오는지 내가 느껴보라고 옆으로 물러섰을 뿐이야. 법정은 온도가 아니라 존재로 차가웠고 계절과 무관하게 늘 냉정한 바닥의 광택처럼 안경 너머로 서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여판사의 시선처럼 차가웠으며 맞은편에는 딸 지영이 흐트러진 머리와 분노와 탈진이 뒤섞인 얼룩진 볼로 떨고 있었고 급히 구해온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만 넘겼고 그 한가운데에는 7살 다니엘이 발에 작은 운동화를 신고 두 손을 모은 채 울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고 늘 그러했듯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판사가 현재의 경매 진행과 주거 불안정 상태를 고려하면 아동의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지영 측 변호사가 의뢰인이 대체 주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일시적 난관일 뿐이라고 끼어들었고 판사는 아직이라고 제지한 뒤 내가 이전부터 돌봄을 맡아온 사실과 학교 하원 기록, 진료 동의서, 인후 보증서가 첨부된 임시처분 양육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정리했고 지영이 소리쳤다. 저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침착하고 조용히 말했다. 집도 가져가고 이제는 아이까지. 내 집을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은행이 가져간 거지. 나는 진실로부터 널 더 이상 가려주지 않은 것뿐이야. 지영이 일어나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 제발. 저 아이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저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야. 아이야. 잘 자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 그녀는 악역처럼도 투사처럼도 아니고 변명이라는 연료를 다 써버리고 더는 믿어줄 사람이 남지 않은 딸처럼 주저앉았고 낮게 속삭였다. 제발 데려가지 마. 나는 판사를 보았다가 다니엘을 보고 말했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잠시 안고 있겠습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신청인은 상시 친권자 지정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지영이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아이를 추위에서 막아야 합니다. 지영이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고 판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처분으로 90일간 양육자 지정, 30일마다 점검, 주거 안정 전까지 면접 교섭은 보호관찰 하에 진행. 그 한마디로 나는 이미 되어 온 역할, 안전한 곳이 법적으로도 확인되는 소리를 들었고 복도에서 그녀는 긴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으며 나는 천천히 걸어가 승리감 없이 중력만 지닌 걸음으로 멈춰섰다. 널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내가 아기였을 때도 너는 이렇게 작았고 내가 못 싸울 때 누군가는 너를 위해 싸워야 했어. 대답이 없자 나는 무릎을 굽혀 목소리를 맞췄다. 나는 내 적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이가 내 변명의 방패가 되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것이 슬픔인지 수치인지 나는 알 수 없었으며 나는 일어나 돌아섰고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따라왔다. 저 아이가 날 미워하게 될까? 아니. 하지만 폭풍이 왔을 때 누구 손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었는지는 기억할 거야. 그 무렵부터였다.
그녀가 올려두었던 모든 인용 문구와 웰리스 영상과 과거를 넘어선다는 오디오 방송들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댓글 더미 아래 깔렸고 화면에는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 그 과거가 아이를 거의 죽일 뻔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야. 널 살려준 사람을 내가 망가뜨려 놓고 무슨 치유를 가르친다는 거지? 엄마가 돈 보탠 집에 살면서 자유 파티를 열다니 대단하네. 그녀는 댓글을 막았고 그 다음엔 영상을 지웠고 곧 협찬사가 빠져나갔고 브랜드는 무너졌고 특강은 취소되고 의뢰인은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사과문을 올리려 했으나 이야기와 마음 건강을 말하는 애매하고 눈물 섞인 생중계는 오히려 불을 키웠고 왜냐하면 잔인한 만큼이나 냄새를 잘 맡는 것이 온라인의 거짓 탐지 능력이며 죄의 시간이 수년인데 발각의 시간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사과는 효력을 잃기 마련이었기 때문이었다. 연락은 내게도 왔다. 처음엔 지역신문이 그 다음엔 더 큰 매체가 나중에는 방송 진행자가 촬영 인터뷰를 제안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한 번 말했고 그만하면 충분했기 때문이었으며 서류에서 양육자 지정에서 그리고 침묵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이었다. 한 기자가 현관까지 찾아와 물었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 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이건 삶이고 나는 아직 그 삶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회피한다고 여겼지만 나는 그저 자유로웠다. 글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고 목은 잠겨 있었고 문장마다 금이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불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여자 예전에 사고 난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 말이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변했어. 자랐어.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내가 고마워하던 것도 오래전이었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너에게는 100번도 더 기회가 있었어. 이제 나는 뭘 하면 될까? 그녀는 속삭였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 폭풍이 내 몸을 통과하게도 어질러진 자리 한가운데에 앉아. 그리고 마침내 그걸 봐.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물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 하지만 이 일에서 나를 지켜줄 수는 없겠지. 나는 이미 한 번의 사고에서 너를 구했어. 이번 것은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그 뒤로 그녀는 더 올리지 않았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바꿨다고도 했지만 나는 모른다.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무기가 아니라 창이며 누군가 스스로 창을 열지 않겠다면 때로는 바람이 어쨌든 들이치기 때문이다. 나는 길 건너편에 앉아 찻잔을 들었고 김이 아침 공기 속으로 말려 올라갔으며 잔 한쪽은 살짝 깨져 있었고 흐릿한 튤립과 연두빛 손잡이는 바랬지만 여전히 온기를 품었고 무게를 품었으며 맞은편 집은 창문이 판자로 가려지고 마당에는 빨간 테두리에 공고문이 박혀 있었고 경매 진행 최종 통지라는 글씨가 선명했고 잔디는 사람의 손길을 떠난 채 들풀처럼 자라 집의 일부이기를 그만두고 땅의 일부로 돌아가는 듯했고 현관 페인트는 오래된 피부처럼 일어나 벗겨졌으며 한때 내가 현관 위에 달아둔 작은 풍경의 푸른 도자기 방울들은 줄에 엉켜 소리 없이 매달려 바람이 불쌍히 여길 때에만 달각 소리를 냈고 내 옆에서는 다니엘이 인도로 무릎을 꿇고 분필을 쥔 채 혀끝을 살짝 내밀고서는 콘크리트 위에 밝은 형상을 그려나갔고 별과 해 그리고 하트 모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비뚤비뚤한 작은 집을 그렸으며 오늘이 매각기일이라는 걸 그는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고 그에게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햇빛 좋은 아침, 또 한 잔의 차를 마시는 할머니와의 시간, 또 한 번의 보도블록이 캔버스로 바뀌는 순간, 또 한 뼘의 평온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시간이었고 나는 천천히 홀짝이며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두었고 난방으로는 닿지 않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자기 이야기 속에서 악역으로 덧칠할 때 남는 조용하고 오래가는 냉기를 덮게 두었고 그러나 악역은 깨진 잔을 들고 다니지 않으며 악역은 새벽마다 아직 잠꼬대를 하는 7살에게 차를 우려주지 않으며 그날 아침 박수치는 사람도 기자들도 창문을 열고 훔쳐보는 이웃도 없었고 누군가 내 서사를 들려달라며 길가에 차를 세우지도 않았고 내가 옳았다고 말해주거나 메달을 건네는 이도 없었고
세상이 오해하는 동안 침묵을 택한 사람에게 퍼레이드는 없었지만 괜찮았고, 오늘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날이었고, 승리의 표식이 아니라 되돌려 놓는 날이었고,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날이었으며, 그것은 머릿기사도 해시태그도 아닌 분필을 쥔 아이의 손과 통증을 놓아보내는 한 여자의 숨 사이,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머무는 고요 속에 있어야 했고, 그 고요의 이름이 품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곧 진한 남색 정장을 입은 법원 집행관이 서류철을 끼고 집 앞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고 우편함 옆에 공고문을 집게로 고정한 다음 마당에 새 표지판을 세웠고, 경매 진행 중 입찰 공고라는 문구가 햇빛에 번들거렸다. 그는 끝내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조차 괜찮았고, 나는 눈에 띄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으며, 나는 손자 다니엘이 막 완성한 그림을 내려다보았고, 그는 집 옆에 작은 사람 하나를 그려놓았는데 곱슬머리에 폭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에는 김 오르는 잔을 들고 있었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머금은 채 물었다. 저건 누구니? 그가 웃었다. 할머니요. 집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내가 보고 있네. 그가 노란 분필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도 하나 그려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의 집 옆에 우산 하나를 그렸고, 그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그건 왜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하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고,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금이 간 시멘트 위에 한때 가족을 품는 흉내를 내던 집 앞에서 둘뿐인 사람들이 작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앉아 있었고, 나는 그 거실에서 보냈던 생일들을 기억했고, 늦게 구운 케이크와 금세 녹아내리던 촛불을 기억했고, 아기가 깰까봐 행주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죽이던 밤들을 기억했고, 웃음도 기억했는데 아직 희귀해질 줄 모르는, 그래서 더 투명하던 웃음이었고, 그리고 침묵도 기억했는데 오래고 느린 애정의 철수, 문을 닫기 시작하던 지영의 손, 내 이름을 부르던 입술이 미경시로 바뀌던 순간, 사랑 대신 살림표와 일정표가 들어와 앉던 시간을 기억했으나 그럼에도 나는 남아있었고, 모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깨진 것을 다치지 않게 잡고 있는 손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혹여 스스로 베는 법을 잊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고, 다니엘이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다. 할머니, 아무도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기다리지. 누군가 준비될 때까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집은 비어있으면 슬퍼요. 나는 판자로 막힌 창문과 굳게 닫힌 덧문을 보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조용한 거야. 쉬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그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분필을 움직였고, 나는 누가 낙찰받는지 보려고 남지 않았고, 젊은 부부에게로 갈지 개발업자의 손으로 갈지 혹은 아무에게도 가지 않을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었고, 본래부터 진짜 내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갚아야 했던 빚이었고, 지어 올린 비바람막이었고, 닫아야 하는 장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나는 침묵과 희생으로 그 방들을 걸었고, 아무도 보지 못한 폭풍을 막아 섰고, 금이 간 틈마다 내 이름으로 꿰매 붙였지만 내가 그 집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 집이 내게 속하지도 않았고, 나는 한때 딸을 위해 폭풍을 막아 섰지만 오늘은 그저 비를 맞게 두었고, 빠져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어느 때는 물속에 홀로 서보는 것만이 헤엄을 배우는 길이 되기 때문이었고, 나는 찻잔을 분필 그림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치마에 먼지를 털며 말했다. 가자, 우리 아가. 그가 올려다보았다.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마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7살인 그가 이미 끝의 촉감을 어쩐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경매 안내판을 지나 연석을 지나 바람이 세지며 마침내 한 번 소리를 내어 울어준 오래된 풍경을 지나 걸어 나왔고, 마냥 내가 한때 내 삶에서 밀려난 적이 있고, 누군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너는 우리를 붙잡는 짐이라고, 너의 세월만큼의 사랑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내가 함께 세운 집에서 오히려 짐작이란 이름을 달아본 적이 있고, 내 침묵이 나약함으로, 내 인내가 무가치함으로, 내 나이가 유효기간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다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떤 말을 내가 해주고 싶었고, 진실은 소리치지 않고 견디며 부정의 폭풍마다 버티고,
요즘식 말투로 포장된 모욕마다 서 있고 꽉 담은 턱과 닫힌 문틈으로 흘러나온 모든 경멸을 지나 살아남으며 진실은 자신이 용서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자 안에 조용히 살고 누군가 불을 끄고 자는 동안 아이를 안아 재우면서도 전기료를 누가 냈는지 공은 다른 이에게 돌아가던 할머니 안에 살고 방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듣고 있지 않던 조용한 사람 안에 살며 여기 할머니의 진실 이야기는 세상이 너무 빨리 자라며 벗겨내고자 했던 목소리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불쌍함을 구걸하려는 것도 복수를 외치려는 것도 아니라 마침내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곳이며 남들이 떠들어대느라 듣지 못한 진실들, 수십 년간 증인 하나 없이 운반된 배신의 진실, 주고 빼앗기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것들의 희생의 진실, 모두가 밥을 먹고 일어선 뒤 우리가 닦아내느라 적지 못했던 식탁 위의 진실들이고 만약 내가 여기에 와 있다면 너는 준비된 것이고 뉴스에 실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들, 현관 평상이나 흔들의자에 앉아 손은 떨려도 목소리는 떨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며 어떤 이야기는 너를 울릴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 너를 화나게 할 것이고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잊혀졌고 무시당했고 과소평가되었다면 어떤 이야기는 집에 돌아온 듯할 것이며 그러니 침묵에도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라면 지혜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들린다는 것을 아는 이라면 어떤 진실은 꽃 피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아는 이라면 할머니의 진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기를 바라고 어떤 이야기는 폭풍 속에서 태어나지만 끝은 빛으로 닿으며 어떤 여자들은 마지막 말을 얻지 못해도 끝내 마지막 진실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이 길을 걸어 나온 우리 두 사람의 손이 이미 알고 있었다.